뉴욕 증시는 주택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며 호전된 데다 달러 약세로 상품, 원자재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나흘 만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다우는 1.3% 오른 1450에 마감됐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도 닷새 만에 올랐습니다. 미국과 유럽 지역의 경제 지표 개선, 달러와 약세에 따른 상품주 강세가 반등의 모멘텀이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 수요 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달러 약세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1월 인도분 WTI는 0.1% 올랐고 금값은 온스당 1,170달러를 돌파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앙은행이 자국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1%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기를 거치며 4%대 기준금리를 0.5%까지 내렸지만 지난 8월 처음으로 0.25%포인트 인상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의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뉴욕 증시가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선 가운데 주택지표 호재로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우는 1.3% 가까이 올라서 1450에 끝나 지난 10월 이후 13개월 만에 최고치, 올 들어 최고치로 마감이 됐습니다. 10월 기존 주택 판매가 전월비 10% 이상 급증한 것이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내놓아 장의 투자 심리를 회복시켰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에서 우성재 연구원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감상 자세히 알아보죠. 예, 다우지수 또 상승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장중 최고치를 또다시 갱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우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장중 1500선 부근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다우지수는 1.29%, S&P 500지수는 1.36%, 나스닥 지수는 1.4% 상승을 하면서 1% 넘는 급등세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10월 주택 지표의 판매 호조가 시장에서의 기대감을 내놓으면서 지수는 강세장의 랠리를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 지금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나타낸 이후에 다시금 상승을 반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상승 랠리가 다시금 또 이어지지 않느냐라는 기대감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다우지수 장 초반부터 보합권에서 시작한 이후에 강세장의 랠리를 이끌면서 장중 1495포인트까지 상승을 하면서 시장 연중 최고치를 다시금 또 갱신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지금 5거래일 이평선을 상승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우지수의 일중흐름 차트를 보시면 다우지수 장 초반부터 주택 지표의 호재로 인해서 시장은 강세장의 랠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장 시작한 지 30분 만에 연중 최고치였던 1495포인트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으나 계속적인 뚜렷한 상승 모멘텀의 부재 속에서 시장에서의 차익 매물 욕구와 함께 장중 계속적인 하락세를 이끌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끄는 모습을 보이면서 1450포인트, 약 1.29% 상승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역시 간밤에 뉴욕 증시 상승의 1등 공신은 다름 아니라 차트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개장 직후에 발표된 10월 기존 주택 판매가 아닌가 싶은데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어요. 예, 지금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0월 기존 주택 매매 610만 채로 지금 발표가 나면서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2년 8개월 내에 만에 최고치로 기록을 갱신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 다시금 또 상승 기대감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전월 대비 10.1% 증가한 모습이었고 전년 대비 23.5%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택 지표가 꾸준히 바닥을 찍고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가장 큰 이유가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세액 공제 혜택에 대한 호재가 큰 모습이었습니다. 9월 달은 지금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이러한 부분이 법이 어떻게 더 연장이 될지 여부에 따른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가 더욱 커지면서 매매가 감소하는 모습이었는데 결국은 지금 이러한 부분까지 합산되는 모습 보이면서 10월 달에 지금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거래량의 증가에 따른 시장에서의 영향과 함께 주택 지표의 호재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히 나오면서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0월 기존 주택 판매 연율로 지금 600만 채, 610만 채까지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전달 557만 채에 비해서 한 570만 채 정도로만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봤었는데 예상치보다 한 40만 채 정도 더 늘어난 결과를 내놓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주택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나중에 향후에 일정 챙기면서도 다시금 얘기가 나올 건 같지만 일단 지난주에는 사실 주택 관련 지표 때문에 시장이 많이 흔들렸었잖아요.
예, 지금 이제 주택 지표가 시장에서의 기대감 그리고 불안감을 같이 내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에서의 주택 지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결국은 지금 가장 큰 시장에서의 큰 충격을 줬던 게 서브프라임 이후 서브프라임 충격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을 했던 만큼 주택 경기가 얼마나 회복되느냐에 따라서 미 경제의 회복 속도 또한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주택 지표가 시장에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지금 미국 주택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은 지금 이번 발표가 있었던 10월 기존 주택 매매 판매 발표에 따라서 시장에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러한 주택 판매 지표 어닝 서프라이즈와 가까운 지금 지표의 지표 호전이 시장에서 기대감을 내놓고 있는 모습인데 이러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끌어 나갈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징검다리 형식으로 감소했다 상승했다 감소했다 상승했다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주택 지표가 크게 지금 계속적인 호재가 되지는 못하는 모습인데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의 가장 지배적인 의견은 주택 지표가 바닥을 찍고 회복 기조로 전환되고 있다는 데는 의견의 일치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주택 지표가 얼마나 더 가파르게 그리고 상승폭을 확대시킬지 여부가 중요한 가운데 지금 10월 주택 지표가 크게 좋게 나오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가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결국은 지금 이러한 가장 큰 이유가 생애 첫 주택 매매자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이 시장에서 기대감을 내놨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택 지표 호재가 이러한 세액 공제에 따른 부양책으로 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다 끝났을 경우 어떻게 지표가 나타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이러한 것과 함께 내년 봄에 재고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감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중고차 보상 지원 제도 이후 자동차 판매가 일시적으로 주춤하는 모습 보인 이후에 다시금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주택 지표 또한 이러한 회복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시장의 긍정적인 전망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주택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하지 않고 정체됐을 경우 은행에서의 이러한 주택 담보 대출 부분에 대한 부실 우려감 또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택 지표가 계속적인 호전세를 이끌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한편 미국 연방은행 총재들이 잇따라 미국의 저금리 기조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련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달러화가 지금 4월 만에 다시금 약세로 전환이 됐는데요. 어떤 내용들이었나요? 예, 지금 같은 경우 이제 금리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인 저금리 기조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찰스 에반스 같은 경우는 내년 말까지 금리가 제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저금리 기조에 따른 이제 달러 약세 기조가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도 지금 계속적인 출구 정략보다는 양적 완화 정책 그리고 저금리 기조를 계속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 시장에서의 지금 미국 경제 펀더멘탈 또한 급격히 회복세로 호전되고 있지 못하는 만큼 시장에서 이러한 저금리 기조는 계속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과 함께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에 모기지 채권을 지속적으로 매입을 고려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내놨었습니다. 결국 시장이 아직까지 뚜렷한 바닥세를 찍고 회복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바닥을 찍었긴 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급격한 상승보다는 완만한 상승을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시장에서 이러한 부분이 일시적으로 멈췄을 경우 주가 급락 그리고 이제 자산 버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내놓는 거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준 총재들이 저금리 지속 가능한 그런 관련 전망을 내놓자 달러화가 3일 만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때문에 상품 원자재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특별히 금값이 지금 난리 났죠? 또 사상 최고치예요. 예, 지금 금값 계속적인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금값 같은 경우에 지금 연중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 1164.70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 보이면서 장중 연중 최고치를 다시금 돌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은 지금 달러 약세 기조로 인한 금값 상승이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것과 함께 달러 약세 기조로 해서 원자재 관련 업종들의 강세가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구리값 같은 경우에 14개월 내 최고치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금속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여주었는데요. 맥모란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강한 상승 흐름을 이끌면서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가 또한 중동 긴장감과 함께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달러 약세 기조로 인해서 소폭 상승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유가 그리고 이제 원자재 관련 업종들 계속적인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장 큰 힘은
달러화의 약세로 인한 것이었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주말 대비 0.8%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75.091에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달러 약세 기조가 유가 그리고 에너지 관련 업종들의 강세를 이끌면서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업종들이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긴 했었으나 지금 시가총액 상위군인 이러한 에너지 관련 그리고 원자재 관련 업종들이 2%에서 1%에 가까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지수가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러한 달러 약세 기조가 미 증시의 상승과 지금은 조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굵직굵직한 사람들의 발언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폴 크루그먼 프리스턴대 교수가 오바마 대통령과의 발언과는 좀 정반대편에 있는 쪽의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 때문에 더블 딥을 우려했었는데 반대편 이야기라면 어떤 내용이었는지요? 예, 지금 이제 폴 크루먼 같은 경우는 노벨 경제학상의 수상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그리고 이제 미국 경제 쪽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교인 프리스턴대 교수인데요. 지금 그만큼 시장에서의 언론에 대한 지배력, 언론에 대한 미치는 영향력은 좀 크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폴 크루먼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정부에서 나왔었던 더블 딥을 야기할 수 있다는 언급과는 조금은 반박되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지금 적자 우려보다는 일자리가 더 급하다는 이야기와 함께 시장에서 이러한 더블 딥보다는 더블 딥이 나타날 확률은 좀 낮은 가운데 이러한 부분에서 계속적인 적자 폭이 확대되더라도 정부 부양책을 통한 실업률을 감소시켜야 된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가 실업률이 잡혀야지만 미국 경제 펀더멘탈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이 회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잡아 나가야 된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었는데요. 결국은 지금 실업률이 10.2%를 기록했고 내년 초까지 실업률이 계속적인 강세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내놨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정부의 부양책이 너무 약하게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정부 부양책이 좀 더 강력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는데요. 지금 실업률이 높으면 소비와 기업 부분 모두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러한 실업률을 회복해 나가야 된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러한 실업률의 회복 기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미 정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미국 경제의 회복 속도와도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업률의 지표 또한 계속적으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적자에 대한 우려보다는 일자리를 빨리 마련해서 실업률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다라는 것이 폴 크루그먼 교수의 어떤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사실은 더블딥 우려가 오바마 대통령 입에서 나왔지만 그와 반대된 실업률이 더 걱정이다라는 결국 그런 얘기였는데 더블딥 우려가 없더라도 경기 회복세에 금이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지금 현 주가는 조정을 받을 것이다. 그것도 20%나 뭐 이런 발언도 또 나왔더라고요. 이건 또 어느에서 나온 누가 한 얘기입니까? 예,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주가 20% 하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대부분의 의견들이 상승과 하락 쪽에 있는데 비관론자들의 무게감은 더욱더 실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증시가 지금 미국 경제와의 그러한 갭 차이 그리고 즉 이제 그러한 괴리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주가가 20% 이상 조정이 예상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션 코리건 다이어파슨 커머디티 매니지먼트의 수석 스트레지스트가 전망을 했었는데요. 지금 CNBC 방송에 출연해서 지금이 가장 꼭지, 즉 이제 고점이라고 예측을 하기는 어렵지만 시장은 계속적인 상승 랠리 이후에 주가가 하락할 여지는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내놨었습니다. 결국은 시장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계속적인 상승 그리고 이제 오버슈팅에 대한 우려감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미국 자산에 대한 20% 이상 그리고 미국 자산의 랠리의 끝물 그리고 20% 이상 주가가 하락할 여지가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결국은 시장에서 이러한 계속적인 하락에 대한 이야기는 올해 3월, 4월부터 계속적으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양적 완화 정책 기조 그리고 유동성이 워낙 풍부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상승 랠리를 주도해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적인 강세장의 랠리를 이끌어 왔었는데요. 결국은 이러한 부분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이러한 흐름이 유동성이 어느 부분에서 멈춰 나갈지 그리고 뚜렷한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상승을 했던 만큼 단기적으로 시장에 충격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 실업률 걱정을 했던 폴 크루그만 교수 얘기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한 달보다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지금 어떤 내용인지 전미 실물 경제 협회가 내놓은 얘기도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지금 이제 전미 실물 경제협회 즉 NAB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의 GDP 성장률을 연율로 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치를 상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내년도 연간 성장률 전망치도 원래 예상치였던 3%보다 0.2% 증가하는 모습 보이면서 3.2%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은 지금 이러한 모습이 미국 경제만이 아니라 지금 여타 아시아 지역 그리고 다른 신흥국 그리고 유럽 지역 또한 이제 경제 성장률 상향치를 계속적으로 상승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러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에도 고용시장 개선은 더딜 것으로 전망을 했었는데요. 네. 지금 폴 크루먼 교수가 말을 했던 실업률이 회복세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 미국 경제가 꾸준히 회복세를 이끌어 나가기 어렵다라는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가장 큰 이유가 내년 1분기 이후에 해고보다는 고용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겠지만 2분기까지 10%대의 실업률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이야기였는데요. 결국 내년도에 실업률이 바닥을 찍고 계속적인 성장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내년 GDP 성장률 또한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러한 성장률 상향 조정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미국 경제가 회복 기조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금 시장에서의 상승 추세가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도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오늘 밤엔 또 미국 쪽에서 3분기 GDP 수정치, 잠정치가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사실상 주택지표 때문에 올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주택지표 또 추가 또 다른 지표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스케줄이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예,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주요 지표의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3분기 GDP 그리고 이제 S&P 케이스실러 주택 가격 지수의 발표가 있는데요. 지금 또한 이제 9월 주택 가격 지수의 발표와 함께 이러한 주요 지표의 부분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같은 경우 FOMC 의사록에 공표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오늘 열리는 미국장 그리고 내일 열리는 미국장에서 주요 지표에 발표가 많이 몰려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지금 3분기 GDP가 어떻게 나타날지 여부 그리고 이제 주택가격 지수가 오늘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다고 하면 S&P 케이스실러의 주택가격 지수 그리고 이제 9월 주택가격 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에서의 기대감 또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FOMC 의사록에 지금 발표가 나면서 지금 미국에서 연준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는지 여부가 시장에서의 기대감과 상승을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시고 시장을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지금 호멜푸드, 메트로니, 아메리칸 이글 이러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지금 캠벨스프가 순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17% 증가하면서 1.4%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식품주의 실적 개선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이러한 실적 개선이 어떻게 더 나타나는지 그리고 단순히 순이익이 늘어나는 것보다 매출액은 과연 얼마나 상승했을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시장을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유럽 증시 마감 소식도 한번 알아보죠. 유럽도 닷새 만에 상승으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예, 유럽도 이제 상승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에서의 미 증시의 주택 지표 호전과 함께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영국과 프랑스, 독일 모두 2% 가까운 급등세를 나타냈었습니다. 영국은 1.98%, 프랑스는 2.24%, 독일은 2.44% 상승으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지금 경제지표 개선으로 인한 닷새 만의 급등세를 다시금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차익 매물 이후 다시금 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긍정적인 경기 전망에 따른 은행주의 급등세가 시장에서의 기대감을 내놨었고 르노차가 시장 수익률 상향 조정에 대한 호재로 인해서 4% 가까운 상승을 이끌었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업종들이 계속적인 강세장의 랠리를 이끌고 있는 만큼 자동차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지금 미국의 허쉬에서 영국의 캐디버리를 170억 달러 인수를 제안했다는 이야기 또한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럽 증시는 상승 마감했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같은 글로벌 증시 바탕으로 오늘 우리 장은 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오늘 장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홍제지점 최일종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일종입니다. 네, 자, 뉴욕 증시가 올 들어 최고치로 끝났습니다. 달러 약세, 주택지표 호전이 그 바탕이 됐었는데 어제 우리 장 보면은 굉장히 심심했었죠. 1620선을 다시금 소폭이지만 하회하는 모습 속에서 거래 대금이 3조 원대로 다시 내려앉았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극심한 눈치 보기, 저점 매수 분위기였다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제 금요일 날 약밥으로 이제 하락 마감을 했지 않습니까? 일단은 오늘 그 끝난 미국 증시에서는 이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의 시초가는 갭 상승 이후에 나타나는 지루한 횡보 장세, 그 흐름 속에서의 그 상승폭을 줄여가는 그러한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전반적인 흐름이 이제 하방 경직성 확보 움직임 속에서 지수는 이제 점점 더 박스권 상단부를 확인해가는 그러한 움직임이 지금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의 그 지켜봐야 될 변수로서는 아시아 시장을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본이 이제 전일 하루 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부정적인 하락 흐름이 나타난다 이러면 우리 증시의 그 상승폭을 좀 줄여나가는 그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일본이 공식적으로 이제 디플레이션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수요 부진, 이로 인한 이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재고 증가 등으로 기업들의 이익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장기로 이제 진행될 경우에는 이제 실업률 급증으로 인한 더블 우려 제기가 이제 그 일본 경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외국인 스위칭 매매에 의해서 우리 증시가 올랐습니다만은 중기적으로 봤을 땐 심리적으로 좀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본 증시라든가 이제 중국 증시를 좀 판단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상승에 대한 모멘텀 상당히 좀 둔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락에 대한 모멘텀 자체는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웃 나라의 우려스러운 그러한 이제 경제 상황은 그렇게 득이 될 상황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변수로는 선물 시장인데요. 오늘 우리 증시에서 선물 지수가 213.50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하락을 한다 이러면은 어느 정도 그 하락 쪽으로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상승 쪽으로 보는데 214포인트 이상을 지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양봉 형성을 하게 된다 이러면은 여전히 기대 심리는 상승 쪽으로 일정 수준이 있다라고 보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일단은 뉴욕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디플레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일본 증시 어제 휴장했지만 오늘 재개장한 뒤에 분위기가 어떤지를 좀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 선물 쪽에서 213.5포인트, 이 포인트 정도가 지지가 되는지 여부가 향후 추세의 어떤 분위기를 감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굉장히 재미없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지루한 횡보 장세가 언제부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떤 투자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일단은 그 투자자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지금 현 그 국면 자체가 이제 지루한 박스권이고 올라갈 모멘텀 자체가 부재하고 그리고 하락적으로는 어느 정도 민감한 그런 상황에서 전체적인 랠리를 기대하기에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보되 종목별 접근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전일도 상당히 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일부 블루칩 종목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좀 여전히 이제 개별 종목이라든가 블루칩 쪽으로는 접근 전략이 가능한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자체는 좀 짧게 잡으시고요. 손절 라인도 될 수 있으면 좀 짧게 잡는 것이 이제 좋겠다라는 이제 판단이고요. 전일 상승 업종 중에서 은행 업종들 그리고 삼성전자 비롯한 일부 블루칩들 강세가 눈에 띄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업종이라 해도 업종별로 차별화가 나타나는 그러한 부분인 만큼 2등주라든가 3등주 매매 전략보다는 상승하는 종목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이제 지루한 움직임, 박스권 흐름이 이번 달 말이나 아니면 다음 달 초 중순 정도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매매 접근 전략을 좀 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1등주는 다들 아실 것 같고 나머지 여러 가지 개별 종목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종목들 지금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이제 탈출하는 종목들 그리고 강한 그 블루칩들 이러한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CJ라는 종목인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CJ 그룹의 지주회사하고 이제 원화 강세 수혜주에다가 유가라든가 환율 하락의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 삼성생명 그 내년 상반기에 상장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 수혜주로서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생명 보유지분이 이제 3.2%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기관 쪽에서 꾸준히 매수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요.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언제입니까? 한 5일 전부터 해가지고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장대 양봉 나온 이유는 이제 이러한 삼성생명 상장에 의한 그 수혜로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이 트렌드 자체는 아직까지 꺾이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고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56,200원 정도 수준까지는 재차 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전일 52,200원 정도에 이제 끝났습니다만은 오늘 뭐 그렇게 강하게 시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52,000원 정도 선에서 좀 매집이 좀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좀 짧게 잡죠. 55,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일단 목표가로 설정하시고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이제 55,500원 정도로 잡겠습니다. 지금 현 주가에서 매집 구간에서 한 1,500원 정도 수준까지 하락을 하게 된다 이러면 일정 수준까지는 이제 현금 확보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CJ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동양종금증권 홍지지점 최일종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호안시아나그룹이 대우건설의 우선 매각협상 대상자로 중동계 사모펀드 그리고 미국계 건설사 컨소시엄 두 곳을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매각이 성사되면 금호그룹은 유동성 문제에 어느 정도 해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우리금융지주의 지금 대주주로 있는 예금보험공사는 오늘 보유지분 4% 안팎을 블록세일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2, 3위 철광석 업체인 호주 리오틴토와 BHP 빌리턴 등의 외국 기업 간의 M&A에 관해 우리 경쟁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우리 경쟁당국이 이렇게 외국 기업 간의 M&A에 관해 조사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군요. 운용사가 약정을 위반해서 펀드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혔다면 그 손해액의 100%를 보상해 줘야 한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펀드에 투자했다 손실을 본 분들이 많아 앞으로 줄 소송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연구기관 22곳과 특목고 등이 세종시로 이전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금 정부가 구성하고 있는 세종시 청사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윤곽들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이 같은 내용 가지고 뉴스 따라잡기 시간 진행해 볼 텐데요. 오늘은 서울경제신문에서 이상훈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대우건설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가 발표가 됐죠. 두 곳이 뽑혔는데 두 곳 모두가 해외 펀드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어제 대우건설이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입찰 제안서를 제출한 국내외 투자자 3곳 가운데 2곳을 선정을 했는데요. 이 중동계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가 참여하고 있는 이 자베스 파트너스라는 펀드고요. 또 미국계 펀드인 TR 아메리카 컨소시엄을 이 복수의 대우건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두 곳 모두 다 좀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낯선 펀드고요. 네. 또 이 전문 투자자들에게도 그리 이렇게 낯이 익은 그런 이름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금호아시아나 측은 이제 단순한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두 곳 모두 이제 자금 조달 능력이 충분히 검증된 투자자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복수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자베즈 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투자자가 이 아부다비 투자공사 세계 최대의 국부펀드라고 할 수 있죠. 네.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의 국부펀드가 참여를 했고요. 이 TR 아메리카 컨소시엄 같은 경우 이제 주요 투자자의 이 지난해 미국 뉴욕 지역의 매출액 1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티시먼이 바로 참여를 해서 또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이들이 이제 이 두 곳이 과연 얼마
얼마를 써냈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이제 예. 모아지고 있을 텐데요. 현재로서는 이제 정확하게 공개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들이 이제 대우건설 인수가격으로 현재 이제 주당 2만 원 이상을 제시하지 않았냐 이러한 네.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최종 인수가격은 이제 정밀 실사 후에 이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한 5%에서 10% 플러스 마이너스 순위 내에서 이제 조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금호아시아나와 또 매각 주관사 측은 이들과 함께 이제 상세적으로 이 실사 진행 일정의 주요 거래 조건에 대한 협의를 벌여서 아마도 올해 안에 이 매각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통은 우선 협상 대상자를 한 곳 정도만 선정을 하는데 이번에 두 곳 선정한 것이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를 두고 이제 대우건설 혹은 금호산업 쪽에 어떤 식으로 이제 이익이 돌아갈 것인가, 뭐 저울질하는 그런 분석 기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금호아시아나로서 이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번 이제 이렇게 두 곳을 선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매각 조건을 보다 좀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TR 아메리카 컨소시엄의 경우에는요, 이 재미교 본인이 문정인 A씨개발 회장이 주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으로 현재는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아시아 건설 기반 진출의 발판으로 이 대우건설을 삼겠다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밝혔다고 합니다. 또 이제 주요 전략적 투자자로 이 미국의 티시몬 건설을 끌어들였고요. 여기에 또 아메리카 뱅크로트, 시티은행 등 이 미국 금융권과 또 중동계 일부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카타르 투자청의 지분 참여도 이끌어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이제 아베즈 파트너스 같은 경우 이제 지난 5월 생긴 이제 신생 국내 사모펀드입니다. 그만큼 이 트랙 레코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네. 보면은 좀 인수에 있어서 다소 불리한 게 아니냐 이러한 지적도 없지는 않는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세계 최고의 국부 펀드를 끌어들였다는 점이 이제 가장 큰 이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 또 중동에서 기대되는 이 잠재적인 건설 공사를 이 대우건설을 통해서 시공을 함으로써 이 대우건설의 기업 가치를 어느 정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이러한 전략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금호그룹으로서는요, 이번에 이제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함에 따라서요, 이 대우건설의 기업 가치를 어느 정도 좀 일정 부분 제고하겠다.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우건설을 이제 매각을 함으로써 총 매각 대금만으로서도 약 3조 3천억 원이 들어올 것으로 현재 이제 네.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유동성 제고 방안들이 여러 가지 이제 금호그룹에서는 만들어진 바가 있습니다. 뭐 준비해 놓은 표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네요. 네. 여기에 또 이제 1조 원 정도를 이제 추가를 하면은 유동성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이달 초에 이제 금호그룹 같은 경우는 이 금호생명에 대해서 약 4천억 원 규모의 매각 본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또 이제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일정 부분 지분을 갖고 있는 곳이죠. 강남에 있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대한 지분인데요. 네. 이 보유 지분 38.74%를 약 2,700억 원에 현재 매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금호 터미널에 대해서 금호 산업의 보유 지분 100%를 역시 또 2,200억 원 가량의 매각을 하려고 있는 것으로 또 알려져 있고요. 여기에 또 이제 금호 렌터카에 대한 지분, 또 베트남에 있는 이 금호 아시아나 플라자 현지 법인에 대한 지분까지도 현재로서는 모두 다 처분을 해서 총 1조 원 가량의 추가 유동성을 확보할 계획으로 현재는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 금호 아시아나 그룹의 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이 제기되고 있었던 이 유동성에 대한 위기에 대한 문제들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지 않나, 이러한 좀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뭐 두 곳으로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한 곳이 혹시 잘 딜이 진행이 되지 않더라도 안전판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분석도 있는데, 오늘 뭐 대우건설 또 금호 그룹 관련 주가들의 움직임이 어떨지도 한번 재밌게 지켜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M&A 얘기가 있는 것은 대우건설 측만이 아니죠. 사실 은행권의 M&A 이슈는 가장 뜨거운 감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오늘 우리금융지주 지분 일부가 일괄 매각이 진행될 거라는 소식입니다. 이미 뭐 진행이 끝났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금융의 최대 주주 이제 정부 산하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예금보험공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바로 오늘입니다. 이 민영화의 첫 단계로 보유 지분 중 최대 7% 가량을 블록 세일할 예정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금융 민영화가 사실상 시작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예금보험공사가 이제 어제 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 외신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알려진 소식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예금보험
예금보험공사 측도 뭐 직접적으로 이제 인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좀 확인을 해보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었는데요. 네. 이 장 끝난 오후 5시 가량에 발표가 된 내용입니다. 이 보유 중인 우리금융 보유 주식을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제 16,500원에 이제 16,050원에 이제 네. 어제 종가가 결정이 됐는데요. 이 가격에서 약 4.5% 가량 할인된 15,320원에 매각을 할 예정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뭐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전부 다 태핑이 끝난 상태고요. 네. 이미 뭐 거래가 끝났을 거다 이러한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장이 시작하는 오전 9시 반 이전에는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불록들 형식으로 이제 잠시 후 장 개장 전에 모두 이제 상황을 종료가 될 예정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예금보험공사 같은 경우 이제 당초로서는 이제 시장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 매각 물량을 약 3.5%에서 4.5% 정도만 풀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만은 이 기관 투자자의 수요 조사를 해본 결과 좀 예상보다 반응이 꽤 좋았다고 합니다. 이제 네. 우리 금융지주 지분을 좀 사겠다는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몰려 있었고 이러한 좀 반응이 좋은 것에 따라서 처음 계획대로 최대 7%가량의 물량을 큰 무리 없이 소화해낼 것으로 현재로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제 어떤 기관에게 갈 것이냐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도 이제 초점이 맞춰지고 예. 있겠는데요. 뭐 특정 금융사가 뭐 인수를 할 것이다 이러한 얘기로도 시중에 떠돌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특정 기관에게 이 7% 최대 7%의 지분이 모두 다 가기는 좀 힘든 상황이라고 예. 볼 수 있을 거고요. 일단은 뭐 국민연금이나 또 사학연금 같은 이런 좀 국내외 연기금들과 또 자산운용사들이 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이제 어제 상황까지는 이제 뭐 알려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특정 기관이 아닌 또 이제 다수의 기관 투자자들에게 좀 쪼개서 매각될 것이다라는 예. 얘기가 이제 계속적으로 좀 신빙성을 얻고 좀 힘을 얻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예금보험공사는 이제 전체적인 이 금융산업의 재편 논의에 맞춰서 이 내년 중에 이 경영권을 포함한 추가적인 지분 매각에도 착수할 예정으로 현재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민영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를 위해서 아마도 늦으면 이제 내년 상반기 중입니다. 이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매각 논의를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짓겠다 이러한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요, 외국 기업 간의 M&A에 관해서 이것이 우리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국 기업 M&A에 대해서 이렇게 공정위가 조사를 벌이는 것이 처음 있는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뭐 외국에서는 뭐 간혹 이제 있었던 일이기는 합니다. 뭐 특정 뭐 유럽에 있는 공정거래 단체, 공정거래 기관, 이제 미국에 있는 M&A를 네. 뭐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꾸준히 있었습니다만 이제 국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해외 M&A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네. 수 있겠는데요. 이 세계 2위, 3위 업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철광석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호주의 리오딘토라는 회사와 또 이제 BHPB의 인수합병이 우리 경쟁법에 접촉되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현재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 경쟁당국이 이렇게 외국 기업 M&A에 대해서 조사를 벌이는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제 포스코 등 이제 국내 철강업계는 물론이고요, 이 자동차나 가전업계 등 이 산업계 전반에 좀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공정위 핵심 당국자가 어제 이제 밝힌 내용입니다. 이 리오딘토와 BHPB의 M&A 매각 작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이 양해각서를 맺은 두 업체가 오는 12월 초중순께 이 본계약을 거쳐서 우리 경쟁당국에 이 기업결합 신고를 해오는 대로 바로 이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재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업체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네. 세계 2위, 3위에 해당되는 철광석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두 회사가 합치면은 세계 철광석 물량의 이 37%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판매량에 있어서는 이제 세계 1, 2위를 다투는 회사다. 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 두 회사의 M&A 규모만 해도 우리 돈으로 약 100조 원에 달하는 사상 초유의 기업 결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무엇보다도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요, 이 두 회사가 이제 특히 이제 국내 포스코가 들여오는 연간 이 철광석 물량의 약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이제 우리
이 철강업체 나아가서는 국내 산업 전체적으로 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좀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현행 이제 공정거래법을 보면은 이 외국 M&A 업체의 이 국내 매출액이 200억 원을 넘을 경우 이 우리 경쟁 당국의 기업 결합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걸로 최근에 이제 이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바뀐 바가 있습니다. 2년 전에 바뀐 내용이고요. 우리 당국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당 M&A에 대한 이 조사 및 심사를 벌여서 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네, 두 회사 결합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높일 경우 우리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또한 타격이 클 것이다라는 생각에 지금 일단 작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그렇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결국 우리 정부가 남의 나라의 어떤 기업 간 결합에 어떤 조사를 가겠다, 뭐 조사할 수도 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처음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의미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제 차, 3차도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파장도 한번 좀 살펴보죠. 예, 그렇습니다. 뭐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국내 시장에서 독과점을 지위를 행사해서 시장을 어지럽히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뭐 독과점적인 지위를 국내에서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국외 기업이건 국내 기업이건 차별하지 않고 한꺼번에 조사를 하겠다. 이러한 이제 정부의 의지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 과거 이제 우리 이거 국내 업체 M&A 건 뭐 대표적으로 뭐 수시로 있었던 일이지만요. 뭐 진로 화이트의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예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이제 예도 이제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2년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 시행령을 바꿔서 이 외국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게 이 국내 법상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니 해도 이번 M&A로 이제 국내 업체들의 이 원재료값 구입 부담이 높아질 수 있는데 이 같은 행위를 좀 사전에 차단하겠다 이러한 또 의지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뭐니 해도 이제 관심은 이제 당국이 내릴 조치에 좀 초점이 맞춰지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현재로서는 이 공정위가 내릴 조치 굉장히 다양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섣불리 속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뭐 대상 업체 자산 매각 명령은 물론요, M&A 자체를 무산시킬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뭐 이렇게까지 매기지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좀 여러 가지 부대 조건에 걸어서 이제 M&A를 승인하는 쪽으로 현재로서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러한 좀 현실적인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펀드 투자자들에게 눈길을 끌만한 법원의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요. 그 손실액의 100%를 운용사와 은행이 배상해라라는 내용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펀드 투자자의 이제 동의 없이 투자 대상을 바꿨다가 이 원금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 운용사와 또 수탁기관인 은행에서 손실 전액을 배상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금 이례적인 판결이죠. 사실 이렇게 법원에서 이 펀드 회사에 대해서 100%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이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판결인데요. 이 주가 연계 펀드 ELF에 투자를 했다가 이 손실을 본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펀드 운용사와 수탁사에게요. 여기에 대한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이 펀드 손실액 61억 원을 배상을 하라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 이제 펀드 운용사인 이제 모 회사 이제 두 회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회사들 같은 경우 이제 ELF를 팔면서 처음에는 거래 상대방을 BNP 파리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지난해 리만 브라더스에 투자를 해서 원금 전액을 날리게 된 이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이제 약정을 위반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이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펀드 운용사 같은 경우 이러한 법원 판결에 반발을 해서 당장 이제 뭐 고등법원으로 이제 판결을 다시 한번 받아보겠다 이러한 좀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상급 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가 주목할 만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1심에서 상당히 눈길을 끌만한 그런 판결이 나왔군요. 자, 그리고 세종시가 점점 윤곽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국내외 연구기관 22곳이 또 세종시 쪽으로 이사할 수도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세종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국내외 연구소와 또 특수목적고 등을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어제이지요. 이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이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 하에 열렸습니다. 벌써 두 번째로 열리는 회의인데요. 여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적으로서는요, 국내 연구기관 중에서 세종시에 유치가 가능한 기관을 약 19개, 여기에 해외 연구기관을 3개 정도로 유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해외에서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이 국내에 이미 진출해 있는 해외 연구기관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뭐
국제 백신 연구소 같은 기관이 현재 이제 서울대 입주한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러한 이제 기관들이 세종시로 이전을 할 방침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또 세종시의 첨단 녹색 기업을 유치를 해서 세계적인 녹색 기업 도시로 육성하는 한편 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서 개발하겠다라는 방안도 현재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뭐 초기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 우수 중등 기관을 교육기관을 유치하는 것도 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정부로서는 판단을 하고요. 예. 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이른바 자사고등학교라고 하죠. 여기에 네. 국립고등학교, 또 특수목적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 같은 이 우수고등학교를 유형별로 하나씩 우선적으로 설립하는 방향을 앞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서울현대신문 이상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달러 약세와 주택지표 호재로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우가 1.3% 가까이 올라서 1450에 끝나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상으로 이슈앤 마켓 마치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